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학창 시절에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적이 모자라서 전문대를 가게 되었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그래도 남들보다 빨리 취직을 하게 됐어요. 뷰티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졸업 후 M사 브랜드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공이 뷰티 쪽이기도 했고 나름 전문대도 괜찮았기 때문에 제 학벌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더 빠른 진급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했고 막내 아티스트부터 시작하여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일을 했죠. 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브랜드 자체 내에서 인정도 많이 받았고 주변 동료들과 선임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한참 일을 하면서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회사를 다니는 남편의 어머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겉모습이 화려하고 백화점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화장이 너무 진한 거 아니니? 아무리 네가 메이크업을 한다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알아주기나 해. 그래도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자 직업이 최고인데 어쩌다 웬 생뚱맞게 우리 아들이 코를 꿰었담? 네? 코를 꿰었다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전망이 얼마나 높은데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애를 낳다 보면 사무직도 그렇게 오래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네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을 걱정하는 거야. 그거 버리는 제대로 되는 거니? 고생만 된통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에이, 요샌 안 그래요, 엄마. 얼마나 전문직인데. 그래도 윤지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되게 알아주나 봐. 걱정 놓으셔요. 너한테 피해 안 간다고 하면 괜찮은데 너한테 피해 갈까봐 그러지. 요즘에 어디 이상한 여자애들이 한둘인 줄 알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걱정을 놓으라고 하니 그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옆에서 제가 일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남편과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처음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벌이가 얼마인 줄도 모르면서 늘 제 남편이 조금이라도 저 때문에 손해를 볼까봐 전전긍긍 하더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였어요. 너 이번 달 월급 얼마 받았냐? 그리고 관리비랑 생활비 얼마인지 다 말해봐. 그거 우리 효섭이가 관리하는 거 맞지? 아니요. 월급은 각자 관리해요. 공동생활비 내고 거기서 관리비랑 이것저것 생활비 하는 거고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괜히 온팡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지. 메이크업 아티스트고 뭐고 내가 처음 듣는 거니까 돈벌이는 되나 싶어서 그래. 요새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시대인데 혹시라도 우리 아들한테 기생하는 거 아니지? 기생이요? 아니요. 어머님, 저 효섭 씨보다 월급 많이 받을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어머님이 메이크업 분야에서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옛날이랑 요즘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부가 왜 부부인가요?
힘들면 서로 기대거나 의지할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섭섭하네요. 이제 가족인데 저를 너무 남처럼 대하시는 것 같아서. 요새 하도 시집 온 것들이 많아서 그런다. 우리 아들 내가 그러려고 키운 것도 아닌데 말이야. 넌 아니라고 믿어. 내가 효섭이한테도 일러놨어. 결혼할 여자는 무조건 전문직 여성으로 데리고 오라고. 너도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좀 걸리는구나. 어머님 말이 황당했고 제가 취집을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좀 어려울 땐 의지도 할 수 있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가 남편한테 기생한다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섭섭함도 몰려왔죠.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조금 더 많은 적도 많다고 하자 그제야 어머님은 씁쓸하게도 안심을 하는 것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께는 제가 가족이 아니라 그저 남편의 등골을 빼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속으로 늘 그렇게 귀한 아들 왜 장가를 보내서 그럼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냥 참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내 직업에 대해 진짜 무시하시는 것 같아. 아까도 내가 자기한테 치집 왔을까봐 걱정하시더라. 황당했어. 아니 근데 요즘 그런 여자들 많잖아. 엄마가 혹시나 해서 그러시는 거지 뭐.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 아무리 네가 전문직이라고 해도 어른들은 사자 직업을 전문직으로 생각하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전문직으로 생각하시겠어?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럼 내가 어머님이 저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이해해야 한다는 거야, 자기는? 자기가 중간에서 잘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른이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해. 뭘 그렇게 따지고 드냐, 피곤하게. 너도 참 너다. 어른한테 그러지 좀 마, 야박하게. 엄마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일을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너한테 이러는 것도 이해를 좀 해. 요즘 사람들이나 알지. 당신도 나 처음에 메이크업 한다고 했을 때 멋있다고 하면서 엄청 들이댔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런 반응 뭐야? 어이없다. 뭐 생소하기도 하고 그때는 그냥 네가 좋으니까 그랬는데 그냥 어른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라는 거야. 남편은 저보고 어머님을 이해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매장에서 손님 화장을 시연해주고 있을 때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백화점에 놀러 오셨더라고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셔서 반갑게 인사를 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외면했어요. 누가 봐도 외면이었죠. 제가 백화점에서 그렇게 화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 창피했던 거예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굴욕이었는데 어디 가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짐이 된 적도 누군가가 날 창피해한 적도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던 저를 창피하고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죠.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어머, 어머님, 백화점 나오신 거예요? 저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우리 같이 식사할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 효섭 씨 와이프예요. 우리 저쪽으로 가자. 아, 뭐하러 여기 1층에 돌아다녀? 우리가 갈 데가 2층 아니야? 아, 2층으로 가보자, 얼른. 아유, 어머, 얘가 왜 이래? 1층 매장들도 좀 구경하려고 했더니,
아, 왜 자꾸 재촉을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인사하는 사람 네 며느리 아니니? 아, 왜 결혼식 때 봤잖아. 내가 얼굴 똑똑히 기억해. 어머, 여기서 일하는구나. 근데 왜 인사를 안 해? 너 네 며느리 못 봤니? 저런 일하면서 무슨 천문직이라고? 아유, 됐다니까. 돌아가면 되니까 그냥 2층으로 가자. 나 지금 골 아프다. 골 아파. 아유, 얘가 살 게 급하다고 했어. 아유,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아주 젊은 친구가 열심히 일하니까 너무 보기 좋네. 수고해요. 아, 네, 들어가세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예쁘게 화장 한번 해드릴게요. 나중에 어머님이랑 천천히 구경할 겸 나오세요. 아유, 젊은 친구가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지. 고마워요. 아유, 얘 좀 봐. 그만 좀 끌으라니까. 아유, 그럼 가볼게요. 수고해요. 시어머니는 절 창피해하셨지만 그래도 절 알아봐 주시는 시어머니 친구분께는 최대한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할 것 같아 인사까지 깍듯이 하고 매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마음이 참 찝찝한 게 여간 풀리지 않았는데 어머님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누가 봐도 창피한 얼굴로 시어머니는 친구를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가셨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오히려 친구분은 안 그러는데 어머님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 모습을 보니 어머님에게 확실히 마음의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녕 나를 창피해서 그런 걸까?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 내용은 무조건 끝나고 시댁에 들리라는 내용이었는데 저 역시 너무 섭섭하고 황당했기 때문에 어머님과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끝나고 어머님네 들렀는데 어머님은 단단히 화가 나신 말투로 저를 앉혀놓고 하나둘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네가 아는 일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화장품 파는 일이야? 무슨 아티스트다 뭐다 하면서 유명한 브랜드라더니 그렇게 물건 팔아서 네가 우리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비해 안 줄 수 있겠어? 그게 옛날에 화장품 방판하던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니?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엄연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 어른들은 잘 모르는 브랜드여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절대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제가 여길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건 사실이고요.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저를 보고도 그냥 가신 거예요? 저도 정말 섭섭해요. 혹시 제가 창피하셨어요? 저도 묻고 싶어요, 어머니. 너 말 잘했다. 백화점에서 그렇게 화장 떡칠하고 남의 얼굴 만져주고 있는데 그럼 내 친구 앞에서 내가 뭐가 되니? 나 진짜 너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일을 해도 어디서? 아휴. 내가 너한테 아주 단단히 속은 기분이야. 아티스트다 뭐다 이름만 붙여다가 그냥 그거 누구 시중 들어가면서 화장해주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언제까지 하나 보자.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사무직 취직해. 그거 한다고 돈 어디 많이 벌겠어? 내 아들 등골이나 빼먹는 거지. 나 그런 걸 애초에 못 본다고 결혼할 때부터 말했어. 시어머니는 제 직업이 얼마 못 갈 직업이라고 장담을 하셨고 그로 인해 남편이 피해가 갈까봐 또 한 번 걱정을 하셨어요. 도저히 어머니를 이해시키기란 역부족이었는데 요즘 세상에 직업으로 이렇게 멸시를 당하니 정말 웃음이 나왔고
정말 뭘 모르시니까 할 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 일은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되었고, 제 마음속의 상처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던 중 같이 일했던 선배 언니가 저에게 동업을 제안했어요. 언젠가 이 브랜드에서 나와 홀로 서기를 할 거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막상 친하게 지냈던 선배 언니가 동업을 제안하니 마음속에 있던 열정이 정말 끌어오르더군요. 그렇게 전 창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언젠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이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뭐? 창업? 지금 얼마나 불경기인데 창업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당장에 그럼 수익은 어떻게? 열자마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는 분야가 뭐 얼마나 가능성 있는 분야인 줄은 모르겠다만. 그래도 돈은 어떡할 거며 어쩔 건데? 걱정이다. 그동안 언젠가는 창업하려고 모아놓은 돈도 있고 대출 좀 받아서 하면 돼. 돈 걱정은 마. 그리고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은 일반인들도 메이크업 받는 시대야. 꼭 연예인들만이 아니고 나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 돈 보태지 않을 거면 말리지만 말아줘. 어머님도 내가 백화점에서 일하는 거 보고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잘 되고 싶어. 내 월급 가지고는 우리 집 생활 불가능한 거 너도 알고 있지? 무조건 너도 벌어와야 해.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뭐 자기가 하는 말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럴 땐 좀 옆에서 응원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선생님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매사에 돈, 돈, 돈. 진짜 질린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 1원 한 장 보태달라고 한 적이나 있어?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요즘 세상에 외벌이는 말도 안 되고 무조건 너도 일해야 하는 형편이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이럴 땐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나도 아쉽다 정말. 매번 이런 식이니까 할 말도 없고. 남편은 돈 걱정을 시키지 않을 거라면 창업을 하라고 했는데 참 섭섭하게 들려오더라고요. 결혼 후 남편이 생겨서 가장 좋았던 점은 언제든 든든한 내 편이 생겨서 좋았던 점이었는데 시어머니 닮아 그놈의 돈돈돈 하는 꼴이 배기 싫어지더라고요.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게 남이 아니면 뭔가 싶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본인 아들이 저에게 투자를 해줄까봐 노발대발하시며 화부터 내셨어요. 제일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손사래를 치니 시작도 하기 전에 김부터 새더군요. 그래도 제 의지를 꺾기란 불가능했지만 말이에요. 뭐야? 창업? 아니, 너 회사에서 잘 나간다며. 그런데 왜 창업을 하려고 드냐? 네가 봐도 네가 다니는 회사가 좀 아니지? 그럼 안전하게 사무직 격리나 이런 쪽으로 이직해. 요새 그런 직장 들어가면 웬만하게 애도 낳고 일도 꾸준히 하더라. 요즘 세상에 무조건 둘이 벌어야 한다. 너 애라도 낳아봐. 우리 효섭이가 얼마나 고생하겠어? 내가 그러라고 아들 낳은 줄 아니? 아니요, 어머니. 저 잘할 자신 있어요. 그리고 창업은 오래된 제 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리지 말아주세요. 그냥 응원해주세요. 응원은 무슨? 너 지금 그런 거 하면서 일 벌려놓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뒤치다꺼리 할 게 생기겠어? 막말로
내 아들 돈 한 푼 안 들어간다는 보장 있어? 내가 우리 아들이 여자한테 돈 투자하라고 이렇게 뼈 빠지게 키운 줄 아니? 너도 아들 낳아봐. 그이 돈 안 받을 거고 그이도 저한테 투자할 돈 없으니까 걱정 놓으세요.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요. 네 돈이 우리 효섭이 돈이지. 그런 돈 있으면 나중에 효섭이 뭐라도 하나 할 때 투자라도 해. 남자가 잘 돼야 집안이 사는 거야. 억지세요. 효섭 씨 돈은 한 푼이라도 저한테 오는 게 싫으시면서 제 돈을 왜 효섭 씨한테 투자하라고 하세요? 그건 아니죠. 넌 여자고 우리 아들은 남자잖아. 남자가 잘 돼야지. 나중에 봐라. 끝까지 먹여 살리는 게 누군지. 여자들은 등골이나 빼먹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를 부리는 어머님을 보니 또다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본인의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은 거기에 대한 대꾸가 전혀 없었는데 그야말로 저와 어머님의 독대였습니다. 결혼을 해서 제 인생이 엄청 달라졌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결혼을 한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내 앞길을 그렇게 막는 사람이 많아졌을까 하는 마음 말이에요. 제가 끝까지 사업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자 시어머니도 참다 막말을 하였죠. 죄송하지만 그래도 시작해 볼래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설득하러 온 거 아니고요. 그냥 앞으로 계획이 이렇다 말씀드리러 온 거니까 오해 마세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 분야에서 6년 동안 커리어 열심히 쌓았으니 걱정 마세요. 그럼 너 나한테 통보하러 온 거네? 네가 사업을 하든 말든 그래 나 상관할 바 아닌데 각서 하나 써라. 혹시라도 쫄딱 망하거나 건질 수익 하나 없을 때 우리 아들이랑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각서 써. 나 안 그러면 분해서 잠 못 잔다. 이혼이라뇨? 자긴 이런 말 듣고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네? 내가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거야 도대체. 아, 기가 막혀. 아니 엄마는 내 걱정되니까 그러신 거지. 너 잘 될 수 있다며. 그냥 각서 하나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그냥 써드려. 그래, 각서 써라. 혹시라도 네 빚 우리 아들이 대신 갚아야 될까봐 나 진짜 걱정되거든? 그리고 너 일 버리는 거에 앞서서 우리 아들 돈 10,000원 한 장 썼단 봐. 내가 그 길로 네 사업장 찾아가서 본때를 보여줄 테니 그런 줄 알아. 이거 알겠으면 시작해. 그러죠. 뭐 이혼이 어렵나요? 어차피 지금도 보면 제 편 하나 없는데요. 그럼 어머님도 각서 쓰세요. 저 승승장구했을 때 콩고물 하나 바라지 마세요. 아셨어요? 각서는 똑같아야죠. 어느 한 명이 희생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머님이랑 당신도 써. 너무 화가 나 저도 어머님과 남편에게 각서를 요구했어요. 어머님과 남편은 비아냥대며 각서를 순순히 써주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망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여서 그런지 순순히 척척 썼어요. 아무리 요즘이 옛날이랑 참 다르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의아했습니다. 결혼 전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뼛속까지 어머님화된 사람이었죠. 그렇게 6년 만에 사직하고 창업한다 하니 노발대발하며 손사래를 치던 어머님과 남편을 멀리하고 전 선배와 사업을 시작했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메이크업 특강, 결혼할 신랑 신부 메이크업을 시작하며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저희 메이크업 수강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변에서도 면접 메이크업이라든지 혼주 돌잔치 등등 메이크업 문의가 잇따랐죠. 역시나 제 실력대로 성공할 줄은 알았지만 값진 결과로 짧은 시간 내에 성공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잘 될 줄 알았다니까. 덕분이야. 네가 손도 빠르고 손님들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우리 다음 달에 수강생 더 늘어가지고 이대로만 가면 진짜 2호점 내는 것도 시간 문제야. 어쨌든 아직 몇 달밖에 안 됐지만 너무 수고했어. 에이, 선배랑 같이 하는 거니까 더 잘 된 거죠.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선배. 우리 더 잘해봐요. 같이 일하는 동업자도 너무 좋았고, 선배 말대로 처음에 둘이 시작한 뷰티 토털숍이었지만, 이제는 헤어 파트 따로, 패션 파트 따로 해서 점차 매장이 커졌어요. 저희는 연 1년 만에 각자 연수익 8억 정도를 거두게 되었죠. 내 실력에 자신은 있었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너무 좋아서 뿌듯했어요. 제가 바빠지고 일도 많아지며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생기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태도가 돌변한 게 눈에 확 보였고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보니 더 실망스러웠어요. 성공한 며느리만 인간 취급해주는 것 같아 심란했거든요. 그리고 어이없게도 그들은 이제 대놓고 저에게 물질적인 것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 정도로 잘 나가는 거 내 노력도 있는 거 아니야? 너 늦게 올 때마다 나 혼자 밥 차려 먹고 내가 무슨 결혼을 한 건지 혼자 사는 건지 나한테 잘해야지 그러니까. 매일 내가 혼자 저녁 챙겨 먹는 것도 일인데 다 네가 늦어서 그런 거잖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나 일하는데 자기가 뭐 하나 보탬된 거 없잖아. 응원을 해준 것도 아니고 뭘 원해서 그래? 아무래도 엄마 요새 관절도 안 좋고 한데 안마기 하나 사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너 바쁘단 핑계로 엄마한테 서운하잖아. 내가 나가서 일하는데 어머님이랑 당신 뭐 하나 달가워하며 응원해 준 적 있어? 지금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부부끼리 꼭 그래야겠어? 그건 너 걱정돼서 말린 거였지. 너 잘못되라고 했겠냐? 이번 엄마 생신 때 안마기 해드리고 싶으니까 협조해. 돈은 네가 더 잘 벌잖아. 그 정도 여유 되는 거 아니까 준비 좀 해줘. 엄마 은근 기대하고 계시니까. 당신이 벌어서 해줘야지. 난 며느리일 뿐이고 어머님 맨날 말씀하시잖아. 난 남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준비해. 남편 말에 코웃음이 나왔고 전 묵살해 버렸어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안마기까지 대령해야 하나 싶었고 사업을 시작 전에도 제 모습을 창피하던 시어머니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도 절대 손 벌리지 말라고 본인 아들 돈 1원도 못 쓰게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은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저 역시도 단돈 1원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왔고 전 어머님 생신 선물로 30만 원의 현금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제 선물을 받고 시어머니는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지며 화를 내더라고요. 솔직히 30만 원도 정말 큰 인심을 쓴 것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10원 한 장 쓰신 분이 아니었어요. 받아서가 맛이 아니라 저조차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30만 원도 전 가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꼴랑 30? 너 지금 장난치니? 내가 너 얼마 버는지 다 아는데 지금 나한테 이런 푼돈 주는 거야? 너 날 시엠이라고 생각은 하는 거냐?
너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도 무시하고 있지? 그게 아니고서야 나한테 이럴 리가 없잖아.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어머님, 제 수익은 수익인 거고요. 우리 각서 썼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전 그때 어머님이 했던 행동, 말들 다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거 참 웃긴 행동 아니에요? 당신도 너무 웃긴다 진짜. 뻔뻔하잖아. 이혼까지 염두에 둔 며느리인데 뭘 바라세요 바라시길. 진짜 뻔뻔한 게 하늘을 찌르네. 이거 어디 뉴스감 아닌가요? 제가 연수익 8억을 거두고 남편한테 1,000원도 안 주니 모자 반응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본인들이 저의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게 우스웠어요. 전 그때 모든 걸 깨닫게 되었고, 진정으로 이 사람들과 이제는 이별을 해야 할 때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 남편의 안일한 태도를 용서할 수가 없던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선언하자 남편은 절대 이혼을 못 해준다고 했고, 시어머니 또한 이혼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여하튼 변하지 않는 건 넌 이제 며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순응하고 살아. 너 잘된 거 다 우리 아들 외조 덕분 아니니? 맨날 밥도 혼자 차려 먹고 얼마나 외로웠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당연히 이 집에 잘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웃기고 있네. 이런 뻔뻔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사업하기 전에 돈 한 푼 갖다 쓰면 이혼이라더니 이제 내가 내 돈 가지고 잘 되니까 이 돈이 당신네들 걸로 보여? 도저히 못 참겠다. 원래도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 왜 붙잡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날이네. 우리 이혼해. 그리고 다신 마주치지 말자고. 아줌마도 아줌마가 원하는 사짜 며느리 봐. 당신 아들이 그 정도로 잘나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구해지면 구해지겠지. 돌싱이라도 말이야.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전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의 귀퉁이를 날렸습니다. 그동안 절 보호해주고 응원해줘도 모자란 남편이 늘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힘들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제 돈을 본인들 돈인 양 생각하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귀퉁이를 날리자 시어머니는 충격에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남편도 처음 맞아보는 뺨에 어리둥절해 하더니 헛소리를 했어요. 뭐?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너 지금 돈 좀 벌었다고 혼자만 잘 살겠다는 거야? 절대 안 되지 그건. 어딜 빠져나가? 남의 집 귀한 아들 감히 뺨을 올려붙여? 이혼도 안 되고 너 당장 무릎 꿇고 우리 아들한테 사과해. 계집년이 어디서 손을 대? 더 당하고 싶으면 말해. 더 날려줄게. 아주 보자 하니까 날 보자기로 봤지? 가만 안 둬. 당신 날리려다 참은 거니까 입 조심해. 아, 기가 막혀. 너 원래 이렇게 무식한 애였냐? 그동안 이런 무식한 본능 숨기고 있던 거였어? 진짜 소름 돋는다. 그리고 이제 혼자 잘 살겠다고 지금 이혼한다는 거야? 절대 안 돼. 이혼 같은 소리 안 해. 내가 순순히 해줄 것 같아? 절대 안 해줘. 내 눈앞에 부귀영화가 펼쳐지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절대 안 해주지. 이혼 생각 있거든. 위자료 내놔야 할 거야. 꼴값들 싸고 있네. 둘 다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게 분명해. 이제 와서 내 돈을 본인들 돈처럼 쓰겠다는 못된 심보 절대 못 보지.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결국엔 이혼을 위해 소송을 걸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이혼을 못 해주겠다는 남편에게 결국 전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고 그 전에 시어머니의 들었던 무시와 거짓말까지 증거로 제출을 했고 제가 사업 전 쓴 각서까지 증거 자료로 제출했어요. 이 각서를 제가 혹시 몰라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이게 정말 큰 빛을 발했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가 쓰라고 한 각서 자체가 망했을 때 이혼을 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선 이 자료 자체가 저희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빌미로 들고 오히려 쉽게 이혼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했죠. 남편은 어디서 들었는지 이혼을 할 거면 재산 분할까지 해달라며 요구를 했지만 정말 웃기게도 제가 시작한 사업자의 대표자명은 선배 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원에 대한 지분 즉 이 부분에 있어 재산 분할할 건더기는 없었어요. 정말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동안 제가 받은 무시와 멸시, 각서까지 증거로 채택되어 이혼 소송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던 집도 전세였고 전세보증금 또한 남편과 저의 돈 반반이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깔끔히 5대5로 나누게 되어 있었죠. 일이 끝나고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법정을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웃음이 빵 터지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응원해주고 잘해줄걸. 난 엄마 말만 듣고 미안했다. 그리고 잘 살아. 너만 연락 없이 지내면 잘 살 거야. 엄마 말만 들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네 천성부터가 넌 너네 엄마랑 똑같았던 거야. 정상이었으면 너희 엄마한테 뭐라고 했겠지. 안 그러니? 이제 와서 착한 척 우아 떨지 마. 이미 너한테 모든 실망 다 했으니까. 그래도 너 처음에 사랑한 건 사실이었어. 그냥 엄마가 절대 여자한테 돈 뜯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랬던 거야. 네가 똑같은 천성이었으니 그 말을 들은 거겠지. 나한테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어쨌든 너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한테서 단 한 푼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소리에 제 영업장에 찾아와 저 때문에 아들이 호라비가 됐다며 책임지라고 뻔뻔하게 소리를 쳤죠. 참 황당했지만 이것 또한 더 이상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아 바로 경찰에 신고를 냈고 고성방가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벌금을 내야 했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진행했어요. 네가 날 신고해? 우리 아들 호라비 맞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구나. 마음대로 생각하셔. 당신 욕심이 화를 부른 거지. 그 덕분에 당신 아들이 호라비가 된 거고 콩 심은데 콩 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야. 그 애미의 그 아들이라고. 내가 눈이 삐었지. 이런 남자인 줄 모르고 일찍 결혼을 해서 내 신생만 망치려 들었으니. 부디 반성하고 벌금 잘 내고 앞으로 얼굴 보는 일 없이 각자 살자고요. 아줌마 따위한테 뭘 기대를 바랬다고. 그럼 이만. 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든 거 너 가만 안 둬. 네가 혼자 잘 된 거 같지? 다 우리 덕이라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 평생 남의 탓만 하면서 살라고 생각했어요. 짧다면 짧은 세월, 이런 집에 시집가 왜 굳이 스트레스를 받았나 하는 생각도 문득 들지만
오히려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기와 기상으로 사업도 시작하고 악착같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거든요. 모든 게 거저 얻는 게 없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은 요즘입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한 요즘이기도 하고요. 거울을 보며 늘 외쳐요. 정말 잘 살고 있다. 앞으로도 더 잘할 거다. 이런 믿음을 제 얼굴을 보며 늘 외친답니다. 제 자신이 절 믿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지금은 저희 영업장이 3호점까지 있습니다. 1, 2호점은 선배 명의지만 2호는 3호점은 제 이름으로 낸 영업장이요.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던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제 자신이 참 기특하고 대견한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건데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더욱 진취적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제야 자유를 찾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결혼을 결심하고 제 인생을 맡겼는데 결국 남이 되어버린 좋지 않은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11년간 함께 있고 그 긴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마음 맞춰 사는 것도 버거운데 시댁 식구들까지 저를 힘들게 하다 보니 하루하루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런 삶들이 지쳐버려 더는 좋은 감정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서로 가진 것도 없이 시작해도 제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임신을 하면서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둘이 벌어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자리도 잡기 전에 임신부터 했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먹었어요.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삶은 결국 이혼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하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혼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온전치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게 신경이 쓰이셨는지 남편과의 결혼을 고민하셨지만 남편도 잘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처지를 시모도 인지하고 허락을 해주셔서 식을 올릴 수는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도 서로 사랑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줄 알았지만 그건 오롯이 제 생각이었고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자리를 잡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되고 만삭이 되자 시모가 시댁으로 들어와 살라고 강제 결정을 하셨어요. 밖에서 일하는 남편 신경 쓰게 할 거냐면서 출산 이후 몸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시길래 남편과 상의 끝에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시모의 말을 따랐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시모에게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댁 집안은 가족이 있지만 저는 가족 없이 홀로 살아왔었거든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워낙 가난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그런 삶이 많이 힘들었는지 항상 아빠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죠.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오던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저를 버리고 떠나셨을 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던 집도 처분이 된 상태였고 봉투에 500만 원 넣어두시곤 짧은 말 한마디 적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엄마는 원래 없는 존재였던 것처럼 살라며 저와 함께한 기억들 전부를 잊어버리겠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쳤어요. 그 순간 버림받았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빠가 저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꼭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생을 마감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던 거고,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시댁 식구들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엄마한테 버려진 거에 비하면 버틸만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도 점점 병이 들었었나 봐요. 출산 이후 시댁에서 몸조리 받을 때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1년의 시댁 생활을 하는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무기력해진 제 자신을 보고 있을 때면 한계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얘, 너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는 거야? 고기가 다 타고 있잖아. 음식 하다 말고 왜 멍하니 서 있는 거야?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지금 반항하는 거니? 아유, 이리 나와봐라. 하기 싫으면 말을 하던지. 비싼 소고기 전부 다 태워 먹었잖니. 뭐 하나 시켜도 똑 부러지게 하는 게 없어. 가정부였던 너희 엄마가 오죽 답답했으면 너를 버리고 떠났겠어? 나 같아도 너를 버렸겠다. 어떻게 된 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냐? 매일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잔소리 듣는 거 지겹지도 않아? 갑자기 왜 가정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 사람이 가정부였던 게 무슨 상관인 거죠? 이런 식으로 트집 잡으려고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본 거였어요? 네가 하는 짓을 봐봐라. 비싼 소고기는 다 태워 먹고 좋게 해주고 싶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좋은 말이 나가겠니? 너 왜 등원 보내고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야? 애 등원 보내고 바로 집안 청소하고 아침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어? 요즘 아주 막 나가려고 작정을 한 거지? 내가 지금 화가 치밀었는데도 최대한 참고 있는 중인 거 알면서 왜 나를 계속 건드려?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니? 내쫓기면 갈 데도 없는 게 어디서 지금 누나를 부라리면서 혜미를 노려봐? 너는 내 집에서 평생 군말하지 않고 가정부 역할이나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 피가 어디 가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뭘 어쨌길래 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저도 좀 쉬고 싶어서 아침에 정신없이 아이 등원 보내고 숨 좀 돌릴 겸 커피 한 잔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제 입에 커피 한 잔 들어가는 게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그냥 나가서 사는 게 낫겠어요. 저도 더는 참기가 힘들어요. 어머님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우울증까지 왔다고요. 저를 계속 막대한다면 그 사람과도 그만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 집안에 제 편도 없고 저를 위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는 한번 버림받은 존재니까요. 이 집안에서도 버림받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았던 거예요. 노력하면 어머님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작은 희망 하나 가지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역시 사람은 안 변하네요. 앞이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이곳에 더는 있을 필요도 없겠어요. 애 하원하면 데리고 나갈게요. 애를 데려가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순순히 따라줄 것 같니? 억지를 부려도 적당히 해야지.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날 문제인데 상황을 악화시켜서 어쩌겠다는 거야? 왜 대답이 없어? 너 정말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오냐? 오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나갈 거면 애는 두고 너만 짐 싸서 나가. 에휴, 저러니 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무상으로 먹고 살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쥐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배가 불렀지. 며느리가 아주 배가 불렀어. 당신은 저런 말을 하는데도 그냥 듣고만 있을 거야? 당장 내쫓아 버려. 고생 한번 해봐야 여기서 살았던 게 행복한 줄 알지? 그렇잖아도 내쫓으려 했어. 예,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여기서 아무것도 들고 갈 생각 말고 맨몸으로 나가거라. 들어올 때도 맨몸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맨몸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너는 어미라는 게 너만 고생하면 되지. 자식까지 버림받게 만들 거니? 내 손주는 절대 못 주니까 너만 나가라. 시모는 제가 고생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면서 내쫓으려 하길래 제 아이는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현관문 앞에 있는 빗자루를 들더니 저에게 마구잡이로 휘둘렀어요. 이성을 잃은 시모의 행동에 맨몸으로 도망을 나오게 되었고 하원하는 제 아이를 시부가 먼저 데리고 가버려 한참 동안 시댁 앞에서 아이를 보내달라고 얘기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걱정에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집 앞에 서 있다가 퇴근한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짓이다. 네가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왜 쓸데없는 일을 키워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우리 어머니가 당신 얼굴 평생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나도 이런 삶이 이젠 지친다. 언제까지 뒤에서 이런 관계를 지켜봐야 되는 거야?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어차피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애는 우리가 키울게. 가뜩이나 없는 형편인데 냉전 한 푼 없는 당신이 애를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살려고? 당장 집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들잖아. 나랑 이혼하고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룸 하나 겨우 받을 수 있을 정도밖에 못 받을걸? 우리 집안 빚 갚는데 돈 다 나가고 모아둔 재산도 없는데 당신한테 줄 위자료가 어디 있겠어?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준 거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위자료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쓸데없이 애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 찾아가. 나도 이참에 우리 집안에 헌신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새로 들이든지 해야 되겠다. 당신보단 차라리 외국인 여자가 낫겠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군말하지 않고 할 거 아니야? 애 앞날까지 망치지 말고 망가질 거면 당신 혼자 망가져. 너는 내 입장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여태껏 왜 버티며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냥 갈라서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결혼 전에는 가진 거 없어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 믿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너는 분가할 생각도 전혀 없었던 거지? 말로만 분가하겠다고만 했지. 아예 생각 자체도 없었잖아. 당신 식구들 때문에 힘들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맨날 알겠다고만 하지. 결국 달라지는 거 있었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는 내가 데려가. 이 집에서 살다간 네 집안 식구들처럼 정신이 이상해져 버릴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너랑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끝내고 싶으니까 당장 내 아이 데리고 나와. 네가 원하는 여자 데리고 살면 되잖아.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돈이 아깝다.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얘가 아주 동네 창피하게 어디서 소리를 빽빽 질러? 너 정말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그냥 숙이고 들어오면 끝인 건데 왜 일을 계속 키우는 건데? 당신들 집안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하다고. 나는 당신들 집안에 평생 헌신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행복해지고 싶었고 웃으면서 살고 싶었어. 맨날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기가 따가울 정도로 안 좋은 말들을 듣는 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저리 비켜.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그땐 그냥 여기서 다 죽는 거야.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는 내가 데려가. 내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른들의 싸움에 울고 있는 제 아이를 데리고 지긋지긋했던 시댁에서 나와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지인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갈 데가 없다는 현실에 저를 버리고 간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자 제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로 둘이서 살 수 있는 작은 원룸 하나 구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닥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11년간 가정부 취급하던 시댁 식구들의 모진 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는데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마지막 기회라며 깊게 생각하라고 결정하라면서 제가 확고하게 움직이니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떠난 상태였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 청산하고 얼마 되지 않은 위자료 받아서 제 아이와 함께 원룸 생활부터 시작했어요. 맨날 시댁에서 아이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며 사는 것보다 조용하게 사는 게 아이한테도 심적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봤고 어렵지 않게 취업이 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아이를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서 집 주소를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아이와 만날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왔길래 안 좋은 기분으로 현관문을 열면서 늦은 시간에 왜 찾아왔냐고 기분 나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나는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이 사람이 계속 당신 집 주소를 알려달라잖아.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어머니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길래 같이 온 것뿐이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나도 들어는 봐야 할 거 아니야? 아직 우리 부부관계 아이가 있는 한 유효한 거 알지? 딱 봐도 돈 좀 있어 보이는 분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법인 대표 김승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따님 성함이 이윤정 씨 맞으시죠? 어머니 조남이 황영애 씨 되시고요. 제가 오늘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이 봉투를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돌아가신 모친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일단 먼저 읽어보시고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윤정아, 엄마다. 네가 유언장을 건네받았을 땐 이미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만 항상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 몸이 온전했을 때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구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너한테 편지만 남길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네.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다 보니 너한테 모실게 했던 그 행동에 대해 나도 많이 후회스럽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지 되돌아보니 결국 돈 때문이었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내 마음이 그때 당시 너무 컸기에 당장 놓칠 수 있을지 모를 많은 재산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와의 관계를 끊어냈었던 거다. 마지막까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까지 보고 눈물을 훔치면서 앞만 보며 뛰어갔어. 그리고 나는 내 몫을 차지하기 위해 병들어 가고 있는 한 사람과 한국을 떠났었다. 많은 걸 설명할 순 없지만 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야. 너희 아빠와 결혼 생활하면서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너희 아빠가 암으로 떠난 뒤 3년간 그 사람과 만나오면서 재혼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너한테 차마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게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커질까봐 그랬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홀로 외롭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엄마가 필요했었지만 가정을 꾸리는 건 원하지 않았어. 자유로운 생활을 선택했던 거야.
그래서 3년간 설득을 했지만 끝내 해외로 떠나겠다는 말을 하더구나.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땐 엄마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지. 그 사람 또한 너희 아빠와 마찬가지로 암이었는데 검사 결과 길어야 몇 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못한다는 말에 해외여행을 선택했었어. 엄마는 그 사람을 보내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급하게 모든 걸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너한테 이런 문제를 얘기했다면 분명 그 사람에게 떠나지 못했을 거야.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니? 그렇다고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재산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몇 년간 나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로 생활했고 그 사람이 떠난 뒤에 너를 만나려 했었어. 엄마가 재혼한 그분이 암으로 결국 떠나고 엄마는 저에게 다시 나타나려고 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지 엄마한테도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검사 결과 정말 웃기게도 아빠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픈 몸으로 제 앞에 나타나고 싶지가 않았었는지 대장암을 치료하기 위해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지만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건강은 점점 악화가 되어갔고 결국 버티다 못해 치료를 포기하게 된 거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돈 때문에 선택한 결정이었는데 그 결정이 너무 후회스러웠고 떠나게 될 줄 알았다면 제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미안해서 소식만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의 계획은 돈이 많았던 그 사람과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함께 해준 뒤 남겨진 재산으로 저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였죠. 엄마는 저를 떠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저만 생각했었다는 말을 끝으로 변호사분에게 모든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엄마의 재산이 저에게 넘어갈 거라는 말과 미안하고 앞으로 제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가라며 사랑했다는 말로 엄마의 편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읽어내려간 저는 눈물을 쏟아냈는데 주저앉으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엄마의 편지를 남편이 주워들어 읽더니 제 앞에 서 있는 변호사에게 재산의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변호사분은 이혼한 관계인 상황에서 개인 재산을 알려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고 저와 방에서 따로 대화를 하자면서 주저앉아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그만 숨어 있고 빨리 나와. 지금 난리 났다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변호사 양반이 찾아올 때부터 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지? 뭔데? 뭔데 그래? 나도 좀 이상스럽다 했었는데 돈과 관련된 문제니? 제가 갑자기 변호사랑 만날 일이 뭐가 있어? 그 편지 이리 좀 내놔봐라. 얼마인지는 나도 모르지. 개인 재산이라고 알려주지 않는데 엄청난가 봐. 이 사람 어머니가 돈 때문에 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럼 그 돈이 얼만큼 컸길래 그런 결정을 단호하게 내리겠어? 돈 쫓아가다가 생을 마감했다잖아.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이 사람 앞으로 전부 옮겨질 건가 봐. 우리 재결합 아직 가능한 거지? 당신이랑 내가 그동안 왜 삶이 힘들었어? 없는 형편에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가난에 찌들어 그런 거였잖아. 그런데 그 돈 받으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니? 아니 어떻게 너를 버리고 돈을 택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지만 네 애미도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빨리 재산부터 전부 받아놓고 다시 얘기하자.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사랑고시를 하려나 보네. 그동안 무상으로 먹여주고 채워준 보람이 이제야 성과를 보는구만. 여보,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겠어.
앞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며느라, 오늘 먹고 싶은 거 말만 해라. 아직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도 파악도 안 됐고, 우리 엄마 장례도 못 치러드렸는데,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저 지긋지긋한 놈이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고,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 됐는데, 내가 왜 너희 집에 다시 기어 들어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 번만 더 발을 들이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줄 알아. 아유, 며느라. 그때는 서로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 나는 너를 다시 받아줄 생각이었다. 시애미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다 잘 살자고 그런 거지.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한 번만 더 들어오면 그땐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내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 이건 정당방위지. 전시댁 식구들은 저와 더 이상 아무 연관도 없는 남인데, 저희 엄마가 떠나고 남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저에게 다시 접근하려 들었어요. 막무가내로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몇 번이나 경고를 했지만 이미 그 인간들은 돈 때문에 얼굴에 철판 깔고 막무가내로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그 인간들을 향해 찬물을 한 바가지 부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이후 다시 얘기하자며 더 이상 제 심기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뒤집고 난 이후 변호사와 다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저는 안치실에 안치되어 있는 엄마의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매몰차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땐 언제고 차가운 몸으로 돌아온 엄마의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어도 죄책감 때문에 저를 볼 수 없었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얼굴에는 그늘진 모습이었어요. 자식의 도리로서 엄마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렸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엄마의 재산을 제가 힘들이지 않고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돈이 없던 시절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입에 풀칠하던 때와 다르게 세상을 떠난 엄마의 신분은 돈이 많았던 사모님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이렇게 떠나고 나니 인생이 참 허무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위해 돈만 보고 악착같이 살아왔나 싶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어도 저와 함께 했었으면 저도 이런 삶을 살진 않았을 텐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 엄마의 선택이 많이 아쉽습니다. 좋은 추억 하나 만들지 못하고 달랑 편지 한 통에 모든 걸 정리해버린 엄마의 행동이 마음 아프지만 저를 위해 선택했던 결정이었다고 좋게 생각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엄마가 저에게 남겨두신 재산은 총 50억 정도 됩니다. 갑자기 너무 큰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 돈을 제가 온전히 받는 것도 죄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저희 엄마는 떠났는데 저와 제 아이만 행복하게 잘 살 자격이 되는 걸까요? 전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재산이 얼마나 남겨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 남편과 다시 재결합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지만 조금의 감정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행실이 좋았다면 제 마음은 바뀔 수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배 아파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제 아이와 앞으로 적당한 집 하나 구해서 아무런 방해 없이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의 일부는 저처럼 가난한 삶이 힘든 분들을 위해 어느 정도 도와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전부 떨쳐버리고 앞으로의 미래만 생각하려고요. 다가오는 주말에 눈이 내릴 거라던데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의 마지막 12월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가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15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고,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남이 되어버렸는데, 너무 오랜 기간 참아오는 동안 그 인간들에게 너무 많이 시달려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정신이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희 엄마가 2년 전에 대장암을 진단받았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 3기 초반이라 항암 치료만 꾸준하게 잘 치료해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병원에서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었죠. 어렸을 적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엄마와 단둘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그동안 온갖 고생 다 하고 이제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엄마의 대장암 소식은 저에게 엄청난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엄마도 저 혼자 남겨지는 건 원치 않는다며 어떻게 해서든 회복을 하시려 했지만 병마와 싸우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체력적인 소모도 커서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던 의사의 말과 다르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어요. 수술로 암을 제거하고 어느 정도 숨 좀 쉴만하면 다른 곳에서 또 암이 발견이 되는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몸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장기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게 제일 큰 걱정거리였어요. 언제 어디에서 또다시 발병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면역력까지 떨어지다 보니 엄마의 몸에서 암세포는 활개를 치며 돌아다녔고 어떻게든 이겨보려 악착같이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암과 싸워온 지 2년의 시간이 흐른 끝에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고 저는 엄마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절대로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던 엄마가 저와 작별하려고 숨을 거칠게 호흡하실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떠나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 평생 제 옆에 있어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암이라는 질병 하나 때문에 엄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남편과 시모는 제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오히려 춥배를 들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 언제 떠나는지 보려고 구경 왔니? 맥주랑 땅콩 당장 안 치워? 여기가 무슨 영화 관람하는 극장이야? 아이, 오늘 내일 하신다면서 벌써 사흘째야. 오늘도 저러다 하루 넘기시겠지. 나는 뭐 이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지루하니까 땅콩이라도 씹으면서 보려는 거야. 그래, 맞다. 오늘 넘기면 5일째잖아. 의사 말로는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다던데. 너를 두고 먼저 떠나는 게 얼마나 싫으면 저러겠니? 이것만큼 지루한 것도 없다. 저기요, 사돈. 고통스럽게 명줄 붙잡고 있지 말고 이제 그만 떠나세요. 저희들도 생각해줘야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저희도 이젠 너무 지치고 지겨워서 맥주 한 잔에 땅콩 먹고 있습니다. 제 말 들리시죠? 신체 부위에서 기가 제일 늦게 멈춘다면서요. 눈 감고 숨만 헐떡거린 지 벌써 4일째입니다.
저희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세상에 미련 버리세요. 내가 봤을 때 오늘도 저런 식으로 버티다가 하루가 또 지나갈 것 같다. 에휴, 그러게요. 맥주 한 병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밑에 편의점에서 좀 더 사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듣기론 건강식품을 많이 챙겨 먹으면 세상 떠날 때 숨이 잘 안 끊겨서 고통스럽게 떠난다던데. 장모님이 평소에 건강 생각해서 그런 식품들 엄청 챙겨 드셨나 보네. 그러니 저렇게 눈만 감고 버티시지. 저는 개념 없는 두 모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시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과 시모는 화가 난 제 모습에 당황하면서 자리를 피했지만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남편과 시모의 행동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떠난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데 두 모자는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었는데 엄마가 떠날 때 보인 두 모자의 모습은 제 화를 더 키웠고 이 일이 마무리되면 두 사람과의 인연도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을 하게 되었죠. 숨 넘어가는 사람 앞에서 맥주와 땅콩을 사가지고 와서 먹고 있을 땐 당장이라도 두 모자의 머리채를 잡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최대한 이성을 놓지 않기 위해 두 모자를 내쫓았는데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그 인간들이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병실 밖을 나왔을 때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병원에서 맴돌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저는 한마디 하려고 비상계단 문을 열었는데 두 모자의 대화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대화라 온몸에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대장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하다던데. 애미는 아직 몸에 이상 없다디? 이왕이면 안 싸돈 세상 떠날 때 같이 가면 장례를 2번 안 치러서 상당히 편할 텐데. 그래야 그 식당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며느리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도 참 그렇네. 무슨 방법 없니? 식당을 우리 걸로 만들 방법 정말 없는 거야? 사돈이 떠났으면 그 식당 며느리한테 자동으로 넘어갈 텐데 명의를 너로 변경할 수 있게 계획 좀 세워봐라. 돈 되는 건 우리가 가져가야지.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저 사람이 장모님 식당을 저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식당 일을 같이 도와서 하는 입장이긴 했어도 저는 혈육이 아니라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봤는데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더 속 편하지 않아요? 다른 말은 다 들렸는데 마지막에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시모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바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모자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게 된 이후 이혼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한창 예민한 나이인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알고도 모른 척 지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엔 저에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었고 마지막에 듣지 못했던 남편의 한마디 때문에 불안해서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3일장이 끝나는 순간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비상계단에서 듣게 된 두 모자의 진짜 모습들에 더는 어떠한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엄마는 결국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제 손을 놓게 되면서 끝내 버티지 못하시고 그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게 된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숨은 멎었는데 재혼은 따뜻했고 고통스러워하던 좀 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평온을 되찾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엄마를 외쳐 불러도 깊은 잠에 빠지셨는지 더 이상 어떠한 움직임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점점 굳어가는 엄마를 끌어안은 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그동안 고생했고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아빠가 세상 떠난 뒤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던 엄마의 세월이 담긴 거칠고 굽어진 손은 눈물을 멈추지 않게 만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엄마의 일생을 모두 봤기 때문에 엄마를 떠나보내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로 엄마의 3일장을 치르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떠난 소식을 접하게 된 남편과 시모가 장례식장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그 인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건지 알기 때문에 상대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에휴, 끈질기게 버티더니 그래도 5일은 못 넘기고 가버렸구만. 어차피 떠나게 될 거. 왜 이렇게 세상에 미련을 가져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한 거야? 진작 떠났으면 벌써 3일장 치렀을 텐데. 하여간 갈 때까지 속 썩이는구만. 요 며칠 신경 쓰여서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오래간만에 육개장에 밥 좀 말아 든든하게 먹어야겠다. 뭐니 해도 장례식은 육개장과 편육이지. 그리고 술이 빠져서야 되겠어. 애미 너도 그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텐데 3일장 치르려면 체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들 몰리기 전에 미리 밥 먹어두는 게 좋을 거다. 그런데 여기 공기가 왜 이렇게 냉한 거야? 다른 곳은 안 그러던데 여기만 유독 공기가 차갑네. 주위를 왜 둘러보세요? 뭐 찔리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런가 보죠.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오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던데 어머님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봐요. 우리 엄마가 먼저 가신 것뿐이지 어머님은 얼마나 오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는 아직까지 건강하시다고. 병실에서 맥주 한잔 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 화가 덜 풀린 것 같은데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방금 말 조심하라고 그랬어?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나 봐. 당신이랑 어머님이 하는 태도를 봐봐. 이게 지금 정상적인 집안이야?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하루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지. 장모님은 어차피 떠나게 될 상황이었잖아. 존말할 때 당장 사과드려. 늙으면 서러워서 못 산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보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눈치 보여 살 수 있겠니? 밥맛 떨어져서 먹고 싶지도 않다. 시모는 저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면서 장례식장을 나가 버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자면서 서둘러 시모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모자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어요. 주변 지인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엄마의 장례식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끝나고 정신줄 하나 붙잡아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며칠간 식당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대충 정리한 뒤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잠깐 식당을 먼저 가게 됐는데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술이 가득으로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처음 본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식당 안으로 들어온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비틀거리면서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이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저한테 던지면서 막말을 쉬지 않고 퍼부어 댔어요. 예, 애미야. 그 카드 한도 최대로 높여놔라. 일일 한도가 낮춰져 있어서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 내 아들이 그러는데 그 카드 안에 돈 꽤나 많다면서? 너희 엄마가 남긴 돈이면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좋잖아. 그리고 식당에 음식들 이거 방치하면 상하니까 내 지인분들 좀 초대했다. 다시 부족한 음식들 좀 더 만들어내오고 냉장고에 술도 거의 다 떨어졌으니까 새로 채워놔라. 오늘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마셔야 되니까 네가 신경 좀 써줘라. 장모님이 글쎄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 줬더라고. 카운터에 장모님 지갑이 떡하니 올려져 있는데 체크 카드 하나만 보이더라. 어차피 장모님 세상 떠나셨고 이제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잖아. 그래서 당신 장례 치르는 동안 나는 우리 엄마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던 명품 가방이나 옷들 몇 개 좀 해드리고 좋은 곳에서 바람 좀 쐬고 왔거든. 돈이라는 게 벌 때는 정말 힘든데 사용할 때는 순식간에 나가더라. 한 3천만 원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괜찮지? 저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모자가 제 인생의 제일 쓰레기였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막 나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두 사람을 신고했어요. 남편은 자기 얼굴에 손을 댔다며 식당의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난리를 쳤고 시모는 식당 하나 운영하면서 꼴에 있는 척 한다고 가족끼리 돈 좀 쓴 거 가지고 일을 크게 벌인다며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동안 살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턴 자기들 세상인 것 마냥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그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비상계단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제가 듣지 못했던 한마디는 남편이 저희 엄마 식당 카운터에 지갑이 올려져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체크카드로 돈을 좀 쓰자고 시모와 대화를 나눈 거였어요. 엄마 체크카드는 식재료 결제나 일상생활에 사용할 때 쓰는 카드라 식당 일을 함께 했던 남편도 카드를 몇 번 써왔었어요. 그래서 저 몰래 이런 계획을 했던 거였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명품 가방들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족들끼리 돈 좀 쓴 거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 네가 아주
오늘 나랑 끝장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니? 돈 그거 좀 썼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팍팍하게 꾸는 거야? 사돈 떠난 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지금 힘든 거 충분히 알겠는데 살면 또 사라진다. 시간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고 다시 제자리를 잡을 건데 시애미가 지금까지 살면서 명품 가방 한번 구경 못 해봤다고 아들이 큰맘 먹고 결제해 줬는데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동안 우리 아들이 식당 일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 고생한 만큼 보상이라 생각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지인들 식당에 초대할 수도 있는 거지. 안 사돈 있을 때 눈치 보여서 사람들 초대도 못했었다. 무상으로 일해줬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당신만 입이야? 나도 힘들게 일한 만큼 월급 받아 돈을 쓰고 싶었다고. 진짜 너희들은 말로 해선 안 될 것 같다. 우리 엄마한테 돈을 받을 처지라고 생각해? 그게 그동안 불만이었다고? 시아버지가 노름 때문에 사고치고 도망치다가 사고로 세상 떠나신 게 벌써 6년이나 됐어. 아직까지 빚이 산더미인 거 몰라? 네가 우리 엄마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매달 그 돈 빚 갚는데 전부 꼬라박은 거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한도 끝도 없이 주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안 줘서 불만이었다고? 그래서 내 허락 없이 식당에 함부로 들어오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 카드로 저딴 쓰잘머리 없는 명품 가방이나 사고 있어? 아주 두 모자가 쌍으로 정신이 나갔네. 둘 다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두 모자에게 법적 처벌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두 모자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이름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자문을 구했고 오랜 시간 상담한 결과 두 모자는 타인의 분실카드 횡령죄와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죄, 그리고 타인의 소유의 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사용한 점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사기죄, 거기에 더해 엄마의 식당에 허락 없이 들어와 자기 식당인 것 마냥 함부로 이용한 것과 제 얼굴에 손을 댄 행동들, 식당 물건들을 집어던진 기물 파손죄, 영업 방해 등등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포함시켰습니다. 뒤늦게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된 두 모자는 그제서야 사태를 수습하려고 저와 좋게 합의를 보려고 했어요. 반성은커녕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행동들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어 저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울며 불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징역을 산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좋게 합의 보면 안 되겠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잘못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 그러니 좋게 정리하자. 원하는 대로 내 아들과 이혼했잖아. 서로 안 좋은 감정만 남긴 채 끝내면 나중에 손주들 보기에도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애들 한참 민감할 나이에 애비랑 할미 옥살이가 웬 말이야. 애비가 징역을 산다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 나도 이 나이에
징역이 웬 말이니? 그곳에서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한 번만 용서해다오. 왜요? 징역 사는 게 많이 두려우세요? 그럼 처음부터 잘했어야죠. 이제 와서 빈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려면 당신이랑 그 인간이 내 두 눈앞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절대 합의 없으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던 달게 받으세요. 거기에서도 살면 다 사라져요.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한다면서요. 제가 듣기론 최대 8개월 정도 징역을 받을 것 같다던데 너무 짧아서 1년까지 미뤄보려고요. 마음 같아선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싶지만 법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마 그 인간은 형량이 좀 더 길게 나올 거예요. 저희 엄마 집에 무단 침입해서 금품까지 빼갔었잖아요. 수사하던 도중 밝혀졌는데 이건 모르고 있었죠? 그 인간 차에서 엄마의 금품들과 돈 되는 물건들이 나왔다고요. 우리 엄마가 떠나셨는데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머릿속에는 돈 될 만한 물건이 뭐가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했지 뭐예요. CCTV에 촬영된 날짜가 저희 엄마 장례가 시작되자마자 행동으로 옮겼더라고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졌는데 당연히 당신들도 무너져야지. 그리고 우리 애들 걱정 당신이 할 필요 없어. 이미 내가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벌써 다 말해줬거든. 아마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당신이 평생 가슴 아파하며 땅을 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두 모자는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7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고 남편은 1년의 징역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모의 출소를 앞두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징역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모도 알게 돼서 출소를 앞두고 난리를 피다 교도관에게 물리적 힘을 가해서 형량이 몇 개월 더 늘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애들한테도 아빠가 췌장암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상당한 지장이 생긴 상황 속에 암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징역을 살다가 다시 나온 남편이 아마 먼저 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움직일 게 뻔한데 피곤한 일이 생길까봐 서둘러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부터 알아보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애들 핑계로 또다시 저에게 거머리처럼 붙을 테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겠죠. 그 인간들이 저지른 금전적인 손해는 전부 다 보상을 받긴 했지만 췌장암 핑계로 힘겹게 돌려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이혼을 했는데 애들 아빠라는 이유 하나로 저희 엄마가 한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전 남편한테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췌장암 말기면 가망도 없는 건데 시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인간들이 불행해졌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빌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애들을 생각하면 이 또한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와 애들만 생각하며 악착같이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서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사는 거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눈 감기 전에 후회는 없어야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가족들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나이 먹고 자기 몸 하나 돌보기 힘들어질 때면 가족이 그리워진다고 하네요. 그때 돼서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족들과 서로 등 돌리기 전에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루빨리 바로 잡으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중에선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시다면 후회 없는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웃으며 살다가 웃으며 떠나는 게 제일 큰 행복일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